세상을 바꿀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기술과 사람을 잇는 모빌리티 팟캐스트. 오늘도 현대진행형.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도원입니다. 두 분은 차 살 때 뭐부터 보고 선택을 하세요? 가격이죠. 가격. 전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네. 연비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옵션이 중요하다. 디자인 중요하다. 사람마다 사실 선택의 그 기준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막상 정말 큰 돈 들여서 차를 살 때 아이 태우고 가족과 함께 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이거 하나죠. 이 차가 그래서 안전한가? 그 차가 나를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는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희도 디자인하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안전하다는 전제 하에 얘기한 거고 그렇죠. 무조건 안전이 제일 첫 번째다 생각을 하는데 네. 특히나 이제 우리 미래 기술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자율주행이 된다고 하면 더더욱 이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더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네. 오늘 현대진행형 주제는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자동차 충돌 테스트 그리고 그 안에 숨은 안전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진호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서 교통공학 전공이고요. 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자율주행 로봇택시가 대중교통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중교통과 그다음에 사람들이 소유하는 개인 교통 사이에서의 네. 그 구별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다 자율주행으로 다 가능해지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요즘에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차량 공유를 비롯한 이런 것들의 네, 이제 네, 미래를 보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교수님도 이제 차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차를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 교수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일단 가격이랑 크기예요. 이제 크기. 네, 큰 게 일단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일단 지금 가족 계획을 하고 있어서 네. 아직은 애가 없지만 애가 생기면 그래도 카시트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지만 네. 거기에서 좀 더 보자면 정말 중요한 가치가 저는 두 가지 보는데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무조건 안전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지금 AI 그 기술 때문에 너무 많이 모빌리티 기술이 같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해에 나온 자동차가 내년에는 이제 구식이 되는 네. 그 가치가 팍팍 떨어질 수 있다는 빠르게. 거죠. 네,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 내후년에도 뭔가 업데이트만 하면은 그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 자동차였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구동하는 그 시스템 자체도 네네. 이제 앞으로 유망한 그런 구동 시스템이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네. 네네. 제가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네 가지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첫 번째는 그 위험 상황이 얼마나 나오는가 이 자동차에서. 네. 그 만약에 제가 너무 졸려요 밤에 고속도로 달리는데 너무 졸리면 어떤 단계의 자율주행으로 졸아도 된다. 아예 대놓고 이렇게 해주든가. 네. 조는 것 자체가 원래는 위험이었는데 위험 상황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좋은 거죠. 두 번째는 위험 상황에서 네. 위험 상황이 나타난다고 해서 사고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고가 탁 나야지 이게 나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ADAS, 그다음에 뭐 AEB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의 어떤 요소 기술들을 이용해서 위험 상황에서 사고를 안 나게 해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고가 났을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네네. 사고가 딱 나면은 내가 사고가 났는데 너무 크게 다쳐요. 네. 아니면은 났는데 차는 많이 찌그러졌지만 나는 너무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후자가 훨씬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세 번째 충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네. 네 번째는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구출하기가 편한가? 아니면 내가 빠져나오기가 편한가? 네네. 문이 안 열린다든가. 문이 이럴 안 수도 열리면 안 있고. 되죠. 근데 이런 거 테스트 요즘 다 하거든요. 네네. 다 좋게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전부 봐야 되지 않나. 안전. 네.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네.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그 네네. 충돌 충격 관련해서는 이게 강한 차라는 거는 어떻게 하죠? 사실 그냥 겉보기에 네. 되게 튼튼해 보인다. 큰 차 보통 다 튼튼해 보이잖아요. 이런 거를 충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충돌 테스트가 이제 그래서 존재를 하는 네. 거고요. 네. 안전성이라는 거는 실은 어떤 안전장비 리스트 차를 살 때 음. 옵션 목록에 있는 걸 보고 이 정도 기능을 하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네. 비슷한 가격대에 두 차종을 놓고 고민을 하는데 음. 같은 사고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차가 나를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좀 가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에서 신차 충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신차 평가 프로그램의 약자를 써서 NCAP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NCAP. 줄임말로. 근데 이제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참 딜레마예요. 이 안전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가 무게도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현대 아반떼가 세대별로 세대 교체를 할 때마다 가격이 조금씩 오르거나 거의 비슷한 가격에 묶어놓을 수 있는 거는 치열하게 원가 절감을 했기 때문이고 그 사이에 많은 부분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그럼 제조사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쵸. 하지만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이 NCAP이라고 하는 이런 신차 평가 프로그램의 결과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충돌 테스트는 세계 표준이 딱 한 가지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가별로 기관별로 각각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언급되는 평가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죠? 네, 두 가지가 보통 얘기가 많이 하시는데요. 네. IIHS 그다음에 유로 NCAP입니다. IIHS는요,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 네. 해가지고 그 안전을 위한 보험협회인데 보험사 같은 경우는 뭘 하면은 자기네들이 돈을 제일 잘 벌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차량이 어느 정도의 사고를 내느냐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지만 돈이 얼마나 나갈 것인지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그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 차는 위험하니까 보험료를 좀 높게 받고 네. 이런 그렇죠. 기준을 정하는 맞습니다. 거군요. 근데 얼마 정도 이번 해에 음. 이제 돈이 나갈 것인가 네. 보험 지급이 아, 이런 거를 다 예측.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네. 또 보는 게 유로 NCAP입니다. 네. 유로 NCAP은 유럽에서 네네. 이제 많이 팔리는 차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뉴카 어세스먼트 프로그램 NCAP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모빌리티 전문 팟캐스트 현대 진행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전장비 하면은 이제 가장 우리가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마 안전벨트일 그쵸. 겁니다. 시트벨트라고도 하죠. 지금과 같은 3점식 안전벨트가 생긴 게 언제부터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3점씩 안전벨트가 일단 뭔지 삼점벨트가 모르는데. 일단 허리를 한번 감싸주고 대각선으로 가슴을 가로지르는 네. 우리 지금 승용차에 있는 안전벨트. 근데 보통 버스나 승합차 타면은 이제 허리에만 두르는 비행기죠. 맞아요. 네, 시트벨트가 많이 있는데. 언제 생겼어요, 3점씩 교수님? 네, 그거는 볼보가 네네. 한 50년대 말에 네, 그때 처음 1958년에 만들었습니다. 네네. 처음에 개발을 해서 그 특허를 풀어버렸어요. 다 쓰라고. 모두가 너무 좋은 안전 일을 모두가. 했네요. 네네네. 오. 그 이후로 안전벨트가 이제 누구나 다 3점씩 기술 특허 사용료를 쓰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다 도입을 한 거죠. 실제로 안전에 도움이 네, 되고. 네. 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게 실은 아주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966년에 자동차 안전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것도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당시에 그 변호사 랄프 네이더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이 자동차가 알고 보면 너무나 위험하다. 실내의 모든 어떤 부품들이 금속으로 돼 있고 멋불이 나고 뾰족뾰족하고 이래갖고 실제로는 사고가 나면은 멀쩡히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도 정말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는 그런 걸로 가득하다라는 내용을 폭로를 하면서 자동차 제조사들도 관심을 기울이게 됐죠. 그 이후로 이제 시트벨트 매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 자동차 실내의 각종 어떤 장비들을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공학이나 안전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교수님 이런 차를 타도 제대로 된 안전벨트나 충격 완화 장치가 없었던 거예요? 네, 슬프게도 없었습니다. 1800년도에 처음으로 차가 나옵니다. 네. 처음 차가 나온 거 전기차인 건 네네. 아시나요? 그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가 나오면서 이제 보급이 쫙 되죠. 근데 그게 그때 당시만 해도 말을 없앤 전동화된 거의 마차 수준인 그렇죠. 거예요. 속도가 그렇게 더 높지 않았습니다. 첫 네네. 번째로. 그러면서도 이제 처음 나온 거고 그러니까 사고는 계속 나죠. 근데 사람들이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뭐 통계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30년부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인간공학 그다음에 뭐 의학적인 어떤 방향성으로 네네. 이제 충격이 왔을 때 인간의 뭐 두개골이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시작이 네네.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례가 30년도에 있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웨인 주립대학교에 있는 그런 연구팀에서 이제 그런 충격 실험 같은 거를 실행했고요. 처음에는 시신도 많이 이용했고요. 네. 근데 시신에 뭐 딱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시신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경직돼 네네. 있으니까. 경직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프라이버시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많은 연구자들이 자원에서 탑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위험한 일을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지속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쵸, 위험하죠. 왜냐면은 계속 차량이 나오고 여러 종류의 차량 그 실험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왔던 것들이 이제 초창기 더미, 그다음에 이제 동물 실험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독일 진델핑겐에 있는 그 벤츠 공장에 가면은 거기에 가운데 전시 시설이 있거든요. 네. 거기 가면 실제로 붕대를 칭칭 감은 미라를 이렇게 앉혀놓고 테스트하는 장면을 재현해 놓은 디오라마가 있어요. 과거에 했었던. 그때는 정말 진지하게 했었습니다. 그 실험을. 네, 필요했었으니까. 그렇죠. 했어야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동물로 넘어가고 그렇죠. 어떤 네. 동물로예요? 누굴 할까요? 어떤 동물? 돼지였습니다, 돼지. 돼지를 어떻게 아, 하죠? 네. 근데 그런 돼지 겁니다. 쓴 이유는 이제 네. 대략 무게가 네. 사람과 좀 비슷한 돼지를 고를 수 있고 네. 일단 구하기 쉽고 네. 흔하고. 맞아요. 흔하고 그러니까 의학 목적으로 돼지를 많이 썼던 이유도 당연히 흔하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에어백은 언제부터 나왔어요? 에어백은 일단 1950년대에 처음에 그 개념이 나왔었고 네. 70년대에 실험을 많이 했었고 이제 80년대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이미 80년대부터 에어백을 의무화한 나라가 생기기 시작했고 네. 90년대 이후에는 좀 더 진화한 다양한 에어백들이 생겼죠. 여러분은 모빌리티 전문 팟캐스트 현대진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글로벌하게 모두가 충돌 안전 테스트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과연 제대로 하고 있을지 따져보고 싶기도 한 거예요. 동물 실험할 거는 아닐 거고 더미를 쓸 거고 앞서서 IIHS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평가 기관이라 말씀하셨고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돈이 달렸기 때문에 그것도 대충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쵸.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까요?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그 카테고리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세 번째 얘기했던 충돌했을 때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이제 테스트가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네. 첫 번째는 전면 충돌인데요. 요즘에는 실제 사고 데이터를 통해서 네. 어떤 것들이 사고가 나면 위험하냐, 아니면 더 많이 나냐,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테스트를 이걸 디자인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이제 차대차에 거의 가깝고요. 그 다음에 측면 오른쪽에서 부딪히는 것보다는 운전자 쪽으로 오는 게 더 위험하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충돌 시 위험도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충돌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느냐, 아니면 위험도를 애초에 낮출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시험이고요. 그래서 그게 헤드라이트가 잘 작동하는지, 각도별로 어떤 이제- 상황에서도 잘 네. 보이는 걸. 네네. 충분한 조사 범위를 갖고 맞습니다. 있는지 있는가. 네네. 그 강도를 잽니다. 그래서 강도가 잘 나오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 이제 자동으로 점거하는 그런 네네. 것들을 차량을 먼저 봐요. 그 다음에 보행자 충돌하는 것들도 이제 봅니다. 멈춰 서야 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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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것도 이제 위험한 거, 저녁 막 어두울 때 아니면은 차에 가려져 있을 때 몇 개의 상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거기에는 드라이버가 탑니다. 밖에서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안전벨트를 안 찼을 때 네. 알람이 잘 가는지, 그 다음에 카시트 고정 잘 되는지 네. 이런 것들도 해서 8가지의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야. 우리가 IIHS에서 상을 뽑잖아요. 네네. 8가지를 가지고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5가지만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범위가 넘어갔을 때 이거는 뭐 금메달이다, 이거는 은메달이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네. 하지만 그 소비자들은 들어가서 모든 그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사실
소홀히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거 구매하기 전에 꼭 한번 체크해볼 만하네요. 내가 살 거니까. 사이트 그렇죠? 들어가면 그냥 볼 수 있어요? 네. 네네. 오. 근데 특히 지난해 이제 2025년에 음. IIHS 그 어떤 안전도를 더 좋은 점수를 받기가 네. 더 어려워졌다면서요. 왜요? 기준이 강화됐다고. 네네. 그렇구나. 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은 2열 탑승자 보호를 더 강하게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아, 좋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일단은 수탁 모델이 확 줄어들었고, 사실 아이 그다음에? 아빠 입장에서는 환영합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차량 충돌 시험에 여성의 신체 특징을 반영한 여성 더미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사실 어떤 충돌 안전 테스트 관련해서 강화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때 미리 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바꿔요. 아 그래요? 그럼 미리 이를테면- 이제부터 뭐 할 거다라고 안 하는군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신차 평가 프로그램들은 우리 처음에 도입부에서 도우님 질문하셨던 것처럼 차의 외모만 보고는 얼마나 안전한지 알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량화해서 누가 봐도 명백하게 비교할 수 있고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테스트고 제조사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숙제인 거죠. IIHS 말고 유로엔캡이라는 기관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두 기관에 뭔가 이 평가하는 방법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어떤 자동차 모델을 하느냐도 좀 달라요. 어떤 그래서 선택하는 유럽에서 많이 팔리는 자동차, 사람들이 선택 많이 하는 자동차를 보통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또 차이점은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4가지 안전 요소가 있는데 네. 네 번째 사고가 나서 탈출 가능성 안전한 뭐 이런 거. 네. 그게 여긴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유럽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네네. 어디를 절단하고 들어가서 구출해야 되는가, 네네. 아니면 물에 떨어졌을 때 이제 잘 나올 수 있는가, 네네.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게 좀 다른 성격이 있고요. 자력뿐만 아니라 구조 단계까지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야 대단하네. 듣다 보니까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뭐 IIHS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인정받는 차는 도대체 어떤 차들인 거예요? 네, 이번에 IIH 평가에서 이제 가장 안전하다라고 네. 하면은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해서 TSP 플러스 해서 이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TSP 플러스까지. 플러스. TSP 플러스. 네. 네. 그 다음에 TSP 네. 이렇게 두 등급이 있는데 현대가 이번에 21개 차종에서 네. 이제 18개가 플러스, 오. 3개가 그냥 일반 TSP를 받았는데 엄청 많은 거 같. 21개 그럼 차종이 다 TSP를 받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엄청나게 큰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오. 모든 브랜드 통해서 1등인데 네. 그 중요한 게 이제 비율입니다. 네. 플러스와 그다음에 TSP의 비율. 지금 6대 1이면 엄청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만점을 받아야지만 플러스는 아니에요. 네. 그 기준이 딱 있는데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오닉 9이랑 네. 그다음에 EV9이 모든 항목에서 이제 만점을 받았습니다. 진짜요? 네. 만점이 뭐 그레이드니까요. 네네. 뭐 몇 점수가 뭐 1점은 떨어질 수 있죠. 거기에서는 네, 같은 그레이드를 받았다. 네, 그레이드. 같은 에이프리어도 1등이랑 2등은 좀 다르잖아요. 아니 네. 제가 두 차 다 타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테스트 결과를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네. 받았어요. 되게 와, 이 차는 진짜 부딪혀도 안 다치겠다 싶었는데 진짜 좋은 등급 받은 차였군요. 맞습니다. 진짜 쉽지 않은 거죠. 이거는 네. 모든 등급이 이렇게 잘 나왔다는 거. 그렇죠. 플러스에서도 최고인 거죠. 요즘 그 안전 기술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긴 네.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 별 5개만 받아도 대단한 자랑거리였는데 그렇죠. 요즘은 별 5개를 못 받으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뉴 노멀, 새로운 5개 아니면 스탠다드가 출시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5개뿐만이 아니라 이런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까지 받는 게 더 어렵죠. 이게 진짜 안전한 거야가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저도 그러니까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했던 게 기본적으로 안전하겠지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뭐 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네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TSP 플러스 TSP를 받았다는 건 대단하고 그럼 2위 업체랑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개수가? 네, 2위 업체는 혼다랑 폭스바겐이고요. 각각 9개입니다. 2위가 9개, 네. 두 개를 합쳐도 18개. 그렇죠. 21개 못 넘네. 대단하긴 하네, 진짜. 대단한 거죠. 이건 근데 정말로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뭐 점수 네. 잘 받았다라고만 볼 건 아닌 것 같은데 의미를 그쵸. 좀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아까 이런 기관들이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특히 뭐 IAH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본적인 동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점점 엄격하게 해나가는 거잖아요. 인정하시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합격하기 위한 시험 준비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합격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이런 테스트에서 이런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별 5개가 자랑이던 시절에는 별 5개를 합격하기 위한 것까지만 신경을 썼다면 네. 지금은 좌석, 앞좌석, 뒷좌석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전체 차를 기획하고 개발할 때부터 통합 안전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성취가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20년 이상 이런 해외 충돌 테스트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봐왔었는데 정말 비약적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비약적으로. 그리고 방금 1등과 2등 차이를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정도까지 올라갈 줄은 사실 저도 몰랐어요. 정말 연구개발비를 훨씬 더 쓰는 제조사 이상으로 지금 결과를 내고 있다는 거는 아마 그 안에 숨은 여러 연구원들의 노고가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빌리티 전문 팟캐스트 현대 진행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성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자율주행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율주행 정말, 안전해야죠. 내가 다 판단하지 않고 기계가 자동차가 판단을 하는 자율주행에서는 더더욱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번엔 자율주행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기존에 뭐 예를 들면 사고가 날 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핸들을 반대로 틀은다. 그래서 뭐 조수석 쪽에 부딪힌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율주행은 어떤 메커니즘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전자의 본능적인 어떤 사고의 양상이랑 다른 사고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핸들도 내가 안 잡고 있었을 수 있고 뭐 다른 걸 하고 있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날 텐데 그럼 운전자의 정면 충돌 안전이란 개념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네, 자율주행이 이제 보급이 제대로 되기 시작하면은 이 안전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자동차 사고라고 하면은 보통 인재가 많았습니다.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네.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 있는 통계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율주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걱정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이게 데이터가 많아야지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누락하는 것이 없어야지 주위 상황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어떤 사고들은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교통사고의 양상 자체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타노스 이렇게 탁 하듯이 네. 100%로 갑자기 딱 바뀌는 게 아니라 그렇죠. 혼재가 되는 상황이 그렇죠, 그렇죠.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운전자가 네, 있는 차와 자율주행하는 맞습니다. 차.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그 인터랙션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차량들이 사람이랑 똑같이 운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 CES에서도 보셨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사람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그 목적에 대해서 최적화된 움직임을 하거든요. 뭐 알파고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기사분들의 어떤 그런 기보를 가지고 학습을 한 것보다 그걸 다 잊어버리고 네. 그냥 어떤 최적화 어떤 식을 딱 정해놓고 이겨야 된다라는 목적 하나만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학습을 했더니 제로가. 더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운전 같은 경우도 효율성이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안전이라는 그 최적화 그 목적식을 가지고 조금 다르게 거동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사람과의 어떤 인터랙션을 고민을 해봤을 때는 네네. 그게 최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것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양상의 충돌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교통사고 숫자 자체는 많이 줄어들 것 같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네네. 유형의 사고는 많이 줄 텐데 네네. 상상하지 못했던 그렇죠. 비정형적인 네네. 유형은 좀 올라갈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생각했던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이 4단계 이상 올라가면은 핸들이 없어지죠. 네네. 아예 핸들이요. 네. 그 다음에 PBB가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않죠. 거기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활을 다 할 수 있죠. 행동을 하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앉아 있었던 그 모습과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차가 같은 양상의 충돌을 해도 사고는 어떻게 앉아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누워 있을 그쵸. 수도 있고 네네. 비스듬히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자체는 사람이 안 타 있을 때는 우리가 자율주행 차량엔 사람이 안 타도 됩니다. 왜냐하면 온갖 종류의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막 이제 움직여요. 알아서. 차량들이. 네. 그러면 그게 부딪히면요, 그 안에 더미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의미가 거죠. 없어요. 네. 어떻게? 테스트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럼 앞으로 안전이라는 거에 대한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라는 좀 큰 그러게요. 비전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네.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인데요. 시스템 세이프티라는 시스템 단어가 있어요. 세이프티. 네, 항공이나 네네. 기차나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네. 아. 뭐냐면은 내가 조금만 앞에 이렇게 빨간불이 딱 됐는데 조금만 내가 신경을 못 쓰다가 정차를 못 해버리면요, 그냥 바로 사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그런 막이 없습니다. 그 레이어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는 그걸 못했다는 거는 개개인의 각각의 사고의 그 피해가 더 작아서 아, 일 수도 그렇고요.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레이어를 많이 쌓으면 많이 쌓을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쌓아도 안 되는 겁니다. 사고 그냥 사람이 좀만 실수해도 그냥 사고 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였는데 이제 그런 인적 팩터가 다 많이 없어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프라까지도 좀 도와주면은 이게 항공에서 얘기하는 시스템 세이프티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해킹을 해서 이 자동차가 주도권 뺏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 만약에 시스템 세이프티의 관점이면은 레이어를 하나 딱 쌓는 겁니다. 이 상황이 딱 발생을 하면은 통신 다 끊어버리고 서서히 전환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 네네. 그 로컬로. 그런 식으로 이제 쌓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네. 2중, 3중, 4중의 안전 장치가 들어가게 될 거고 네. 앞으로 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보행자 입장에서는 좋네요. 시스템 세이프티. 네, 네네. 그리고 그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나 이상적이지만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네. 교수님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그 안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네. 이게 운전자가 이제 앞으로 똑바로만 앉아있지 않은 그런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운전 중에 그렇죠. 네. 스마트폰을 보면서 고개를 돌릴 수도 있고 맞아요. 비뚤게 이렇게 앉아있을 수도 맞아요. 있고 네. 진짜 자율주행 시대로 가면 충돌에 대한 안전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항상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충돌 테스트에 맞게 준비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 어떤 자세에서도 사람을 잡아줄 수 있는 구조까지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현대차 그룹도 이런 기준을 전제로 테스트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를 줄이는 기술과 또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지키는 기술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정말 더 촘촘하게 맞아요. 해결해 나가야 할 네. 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안전한 차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누구나 다 최신 차를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존 차를 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충돌하는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에어백 유심히 보시면 SRS라고 써 있거든요. 네네. 이게 보조 구속 장치의 줄임말인데 에어백은 안전벨트랑 세트예요. 그 두 가지가 됐을 때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트벨트 안 하면은 실은 에어백 때문에 더 다칠 수도 있어요. 자, 사고를 줄이는 기술, 또 사고가 났을 때 지키는 기술 이게 더 촘촘하게 결합이 돼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이 방송을 듣고 나서 그럼 IIHS나 유로 NCAP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차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셨는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먼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말고도 차를 살 때 안전 관점에서 이건 꼭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팁들이 있으면 같이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여기 IIHS를 그 검색어로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원하는 차량을 볼 수도 있고요. 그냥 쫙 나와요. 네. 아니면은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점수 나오고 점수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제 리포트. 영상, 리포트. 네. 그래서 이 차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점수를 받았다 리포트가 있어요. 유로 엔캡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거기서 검색하시면은 바로 나오고 저는 근데 이제 이 결과만 보면 또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차 시험은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는 라인을 트림을 보통 합니다. 근데 내가 살려는 차량이 그 안전 옵션이
그 차량의 옵션과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해외 뭐 그 NHTSA라는 기관도 있고 IIHS도 있고 유로엔캡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kncap.org, kncap.org를 들어가시면은 이제 국토부에서 우리나라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충돌 테스트 결과를 볼 수 있고 여기에 나오는 차들은 말 그대로 지역적 특성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는 차들, 네. 그 차들 위주로 국산 수입차 다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환경부 인증도 그렇지만 충돌 테스트도 전 세계에서 하지요? 가장 까다로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잘해요. FDA도 되게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식약처도 잘하는 것처럼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네. 잘합니다. 네. 어디든 우린 테스트 베드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세상을 바꿀 기술 오늘도 현대진행형. 오늘은 자동차 충돌 테스트와 안전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이진루 차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또 더 깊은 모빌리티 기술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독실 김기범 여도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